아까 혼자 하시던 거 제가 마저 도와드릴게요. 아내가 집을 비워 적막감만 감돌던 어느 토요일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느라 집을 비웠고 넓은 집안에는 오직 저 혼자만의 호젓함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깊은 밤이 찾아올 때까지 그 누구도 이 고요한 요새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믿음을 깨부수듯 현관문에서 도어락의 전자음이 고요한 사방을 울렸습니다. 문턱을 넘어 들어온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내의 친언니이자 저에게는 처형인 혜진 씨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아래로 뚝 떨어지며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오롯한 나만의 은밀한 자유를 만끽하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제약도 시선도 없는 완전한 해방감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 처형은 물건만 두고 서둘러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미묘한 공기를 감지한 처형은 묘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더니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부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쓸쓸해 보이시는데 오늘 하루쯤은 저에게 그 외로움을 달래줄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아까 혼자서 하고 계시던 거 제가 마저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겨를도 없이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단 한 번 찾아온 유혹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화장을 하고 옷가지들을 챙기며 현관문 앞에서 제게 쾌활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대규모 동창회가 있어서 늦어질 것 같아. 점심이랑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꺼내서 대충 알아서 해결해줘. 밤이 아주 깊어질 때까지 빽빽한 일정이 잡혀 있다며 아내는 들뜬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구두 굽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듣는 순간 솔직히 고백하자면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해방감과 함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진우, 올해로 어느덧 55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견실한 외국계 회사의 팀장으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청춘을 바쳐 일해왔고 아내 수진이와 가정을 꾸린 지도 벌써 22년이라는 강물이 흘렀습니다. 소중한 제 아들은 올해 겨우 20살이 되었는데 서울의 명문대를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날 우리 집은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완벽하게 진공 상태와 같은 고독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타의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무난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들처럼 과도한 야망을 품지도 않았고 조직 내에서 모나게 행동하지도 않았으며 주어진 분수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져온 가장이라고 믿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결코 주량을 넘겨 인사불성이 되지 않았고 남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도박이나 오락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을 속이고 뒤에서 불순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파렴치한 부류의 남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기묘한 토요일 오후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제 자신에 대한 그러한 도덕적 신뢰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주중에 바빠서 놓쳤던 예능 프로그램과 시사 다큐를 연이어 시청했습니다. 어느덧 배꼽 시계가 울릴 즈음 주방으로 가 냉장고 구석에 밀려있던 찬밥과 밑반찬들을 꺼내 대충 끼니를 때웠죠. 간단하게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나니 거실 벽면에 걸린 시계 바늘은 오후 2시를 조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무서우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커다란 베란다 창문 너머로 따스하면서도 긴 서양 빛의 햇살이 거실, 마룻바닥 깊숙한 곳까지 비스듬히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숨막힐 듯한 정적이 모든 화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중년을 훌쩍 넘어선 50대의 남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 관계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듦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고 건조해지는지는 굳이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혼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내 수진이와의 부부 관계는 언제부턴가 손에 꼽을 정도로 뜸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이라기보다는 가족이자 동지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섭리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남성으로서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빈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남몰래 해소하고 채워왔는지 역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묘한 충동에 이끌려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밖에서 보일까 싶어 거실의 레이스 커튼을 반쯤 조심스럽게 쳤습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적막한 공간, 그리고 이 주말 오후에 그 누구도 찾아올 리 없다는 완벽한 확신 속에서 저는 아내 몰래 감춰두었던 비밀스러운 자유를 제법 대담하게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마나 깊은 몰입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온몸의 신경이 최고조로 달아올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릭. 정막을 찍고 현관문 저편에서 지독하게 익숙하고도 이질적인 기계음이 고막을 찔렀습니다. 다름 아닌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외아들은 저 멀리 서울에 있고 아내 수진이는 밤이 으스스해질 때나 귀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제 이성과는 무관하게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해제되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순간 온몸의 근육이 석고상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옷가지를 추스르거나 상황을 모면할 만한 최소한의 반응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전면으로 활짝 열리며 복도의 환한 바깥빛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눈부신 빛 사이로 한 여인의 실루엣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나지막하면서도 짧게 터져나온 경악의 탄성. 그 고상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를 저는 결코 오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내 수진이의 친언니인 처형혜진 씨였습니다. 올해로 49에 접어든 처형을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아주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아내보다 2살 많은 그녀는 평소 조용조용하면서도 기품이 넘치고 단아한 동양적 미를 풍기는 온화한 성품의 여성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약 3년 전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별하는 큰 아픔을 겪었고
그 이후로는 홀로 대학생이 된 22살짜리 딸아이 하나만을 의지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와는 자매지간 중에서도 유독 결속력이 강하고 우애가 깊어 가슴속 깊은 비밀까지 털어놓는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과 처형의 거처가 같은 서대문구 구역 내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반찬을 나르거나 집안일을 돕기 위해 빈번하게 왕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언니에게 우리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공유해 준 것 역시 그러한 돈독한 자매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왕래하는데 비밀번호 좀 알면 어떠냐며 수진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쾌활하게 말하곤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비밀번호 공유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형의 양손에는 묵직한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내 수진이가 주중에 처형에게 미리 부탁해 두었던 어떤 생활 물품이거나 식재료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봉투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묘한 날 이후로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휘발되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뇌리를 강타하고 영원히 각인된 것은 오직 단 하나의 강렬한 시각적 충격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눈이 마주친 처형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깊은 경악과 말문이 막히는 당혹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차갑게 굳어버린 그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황급히 옷을 추스르지 못한 저의 흉측한 몰골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그녀의 깊은 눈빛. 저는 그 순간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한 것처럼 그 어떤 물리적인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부끄러운 곳을 가릴 만한 소파 쿠션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안방으로 도망칠 만한 다리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이 비참한 상황을 모면할 만한 그 어떤 그럴듯한 변명이나 핑계도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대낮에 처형에게 고스란히 들켜버린 것입니다. 거실의 시간축이 그대로 멈춰 써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정적이 몇 초 동안 지속되었는지 혹은 몇 분의 영겁 같은 시간이었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처형이 먼저 스르륵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제야 간신히 마비되었던 정신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온몸의 모세혈관이 터질 것처럼 뜨거운 피가 솟구쳤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도의 수치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을 정도로 이마에서 시작된 붉은 열기가 목덜미와 가슴팍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운을 뗐습니다. 저기 혜진 씨.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가빠와 목소리가 제대로 성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흉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혜진 씨는 이미 현관문 쪽으로 몸을 완전히 돌려 세운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가녀린 등을 보인 채 그녀는 그 어떤 질책도 비명도 지르지 않고 기이할 정도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순간 거실 바닥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 저를 집어삼키거나 그대로 기절해버렸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처형은 현관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서 잠시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버릴 것이라는 제 예상과 달리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천천히 허리를 숙여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이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거실 안쪽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민망한 상황에서 넓은 소파에 뻔뻔하게 주저앉아야 할지, 아니면 쥐구멍이라도 찾듯 안방으로 허겁지겁 도망쳐야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죄인처럼 거실 한복판에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두 다리는 마치 거대한 자석에 붙들린 것처럼 바닥에 찰박 들러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들고 있던 묵직한 종이 봉투를 주방 식탁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간곡히 부탁했던 물품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가 봉투를 내려놓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몸짓이 오히려 이 비현실적인 공간 속에서 묘하게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흡사 아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주말 오후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마주치기 힘든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쫓기듯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세차게 틀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몇 번이고 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50이나 먹은 중년의 남자가, 그것도 신성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을 벌이다 들킨 것인가 싶어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3번 하며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저 자신과 똑바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미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묵인하고 상황을 넘기는 것이 서로의 체면과 관계를 위해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당연히 창피함을 이기지 못하고 서둘러 귀가했을 줄 알았던 처형이 거실, 소파 한 구석에 조용히 걸터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처형은 시선을 살짝 아래로 떨어뜨렸고, 저 역시 그녀의 눈을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어색한 침묵이 거실의 넓은 공간을 빽빽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벽걸이 에어컨이 돌아가는 낮은 기계 음만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리고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드릴까? 아니면 따뜻한 차라도. 제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튀어나온 말이 고작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대처였습니다. 처형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그럼. 따뜻한 차로 한 잔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어조는 평소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듣던 목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린다거나 당황스러움에 톤이 높아지지도 않은 지극히 평온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처형의 그 기이할 정도의 차분함에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허둥지둥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가늘게 떨려와 가스불을 켜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수납장에서 녹차 티백 2개를 꺼내고 유리컵을 받침대에 올려놓는 등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련의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아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염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끔찍한 시간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 가버리기를. 정성스레 우려낸 찻잔 2개를 쟁반에 받쳐 들고 다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처형의 앞쪽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은 뒤 저 역시 가장 멀리 떨어진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굳어버린 안면 근육은 전혀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가녀린 2 손으로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찻잔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 창밖의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빛을 받는 그녀의 옆모습이 유독 고요하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기이한 정적을 어떤 감정으로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를 향해 분노를 삭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속으로는 엄청나게 당황했으면서도 겉으로 태어난 척 연기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으니까요. 침묵의 장막을 먼저 걷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처형이었습니다. 제부. 낮고 조용하게 읊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네네. 아까 그 상황 말이에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남자분들이라면 혼자 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한마디의 짧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지닌 아량과 무게는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찻잔 속에 흐릿하게 비치는 제 모습만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제 부주의가 더 크니까요. 미안해요. 내가 성급했어요. 처형은 담담하면서도 조리 있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목소리에는 그 어떤 비난의 기색도 비꼬는 듯한 뉘앙스도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려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으로서의 은밀한 비밀을 들킨 것에 대해 더 큰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맙다고 넙죽 인사를 건네기엔 상황이 너무나 민망했고 그렇다고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기엔 애초에 변명거리조차 성립되지 않는 적나라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한테는 오늘 일에 대해 손톱만큼도 언급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제부. 처형은 그 말을 건네며 비로소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깊고 단단했습니다. 가식 없는 진심이 제 가슴에 그대로 와닿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처형은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안심 섞인 말을 남기고서도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를 천천히 한 모금 음미하더니 다시금 창밖에 기우는 햇살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아직 풀어내지 못한 해묵은 이야기가 한가득 남아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기묘한 침묵이 바늘방석처럼 불편하면서도 신비하게도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깊숙이 주황빛 오후의 햇살이 장막처럼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길게 드리워진 노을빛이 처형의 고운 옆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스한 광채 속에서 결혼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수진이의 언니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깊이 있게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는 매사에 선모습처럼 선이 굵고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늘 쾌활하게 높았고 사소한 일에도 자지러지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대범한 성격이었죠. 반면 혜진 씨는 아내와 완전히 다른 결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극히 적었고 몸가짐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으며 가슴 속에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할 수많은 사연을 혼자서 묵묵히 삭혀온 듯한 애잔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녀가 지닌 특유의 정적과 쓸쓸함이 그날 오후 거실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유독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순한 잡념을 얼른 지워버렸습니다. 처형을 두고 도대체 무슨 해괴한 상상을 하는 건가 싶어 스스로가 한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제부 사실은 말이에요. 처형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천천히 입술을 뗐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감에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요 근래 들어 마음을 붙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지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찰나의 고백과 동시에 거실을 감돌던 공기의 밀도가 묘하게 변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처형이 이 민망한 현장을 목격하고도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은 데에는 단순히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다짐 이상의 깊은 내면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형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금 입을 닫았습니다. 양손으로 감싸 쥔 찻잔의 온기만을 느끼려는 듯 시선은 여전히 먼 창밖의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섣불리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 앞에서 어설픈 위로나 참견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결례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마룻바닥 위에 길게 누운 주황색 햇살이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째깍거리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제 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처형의 입에서 사별한 남편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1, 2년 동안은 커가는 딸아이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쩌면 그 고단함이 저에게는 슬픔을 잊게 해준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소리 끝에 짙은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났지만 결코 눈물을 비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외로움을 견뎌내며 단단하게 굳어버린 감정의 파편처럼 그녀의 고백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아이도 제 앞가림을 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저녁 늦게 텅 빈 집 안으로 들어설 때 느껴지는 그 무서운 정적을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처형의 나직한 읊조림을 귀담아 들으며 조금 전까지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수치심과 민망함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어색한 기류가 완전히 증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 내보이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이 이 차갑던 거실의 온도를 조금씩 인간적인 온기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외롭게 자식을 키워낸 세월의 무게를 제 머릿속으로 가만히 가늠해 보았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외롭고 고단한 여정이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끔은 언니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형이 갑작스럽게 아내의 이름을 꺼내자 저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수진이가 부러우셨다고요? 그럼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겨주고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늘 그 자리에 존재하잖아요. 비록 티격태격할지라도 온기를 나눌 이가 곁에 있다는 게. 처형은 말끝에 쓸쓸한 자조적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미소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애처롭고 미미한 입꼬리의 떨림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고 탐나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살을 부비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요. 저는 처형의 그 뼈아픈 고백에 선뜻 그럴듯한 대꾸를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 수진이와 나란히 거실에 앉아있던 풍경들을 무심코 떠올려 보았습니다. 서로 살가운 대화를 나누기는커녕 각자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피곤해 지쳐 잠들던 수많은 밤들. 아침 식탁 앞에서도 별다른 눈인사 없이 묵묵히 숟가락질만 해대던 건조한 새벽들. 처형이 그토록 갈망하고 부러워 마지 않는 그 따스한 가정의 풍경이 저에게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무감각한 배경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군요. 제 처지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턱 막혀오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다시금 거실의 묵직한 정적이 가로놓였습니다. 처형은 다 식어버린 찻잔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선을 돌려 제 눈을 똑바로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와 완벽하게 시선이 마주친 것은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제부. 네. 아까 제가 목격했던 그 일 말이에요.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웠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고 많이 경악하셨을 텐데. 솔직히 당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처형은 내숭을 떨지 않고 담백하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처형은 거기서 말을 멈추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적절한 어휘를 고르기 위해 고심하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이성을 누르고 엄청난 용기를 짜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멈춤 동안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의 에어컨 바람마저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부러웠어요, 제부. 네. 그게 무슨. 그렇게 육체적인 본능을 통해서라도 가슴 속에 쌓인 응어리와 외로움을 분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저는 처형이 던진 그 파격적인 발언의 속뜻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여인으로서의 근원적인 고독과 갈증이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기색을 감히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온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얼어붙는 듯한 거대한 충격 속의 마네킹처럼 굳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처형은 부끄러운지 시선을 조용히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처형인 제가 제부에게 이런 상식 밖의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을 고백하고 싶네요. 저 역시 감정을 지닌 인간이니까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밤을 지켜온 지 벌써 3년이잖아요.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 뿐 그 어떤 대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순수한 동정의 말을 건네기에는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너무나 위험하고 미묘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기에는 처형이 던진 고백의 수위가 너무나 직설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혜진 씨가 다시금 시선을 들어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번에 마주친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에 수치심이나 망설임이 감돌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삶의 파도를 홀로 마주한 이가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을 때나 볼 수 있는 깊고도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알고 지내는 남자들 중에서 처형은 한자 한자 무게를 실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바로 제부예요. 그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이명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을 만큼 입이 무겁고 안전한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녀가 던진 그 함축적인 말들이 어떤 도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저 역시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뇌리는 제 귀로 흘러 들어오는 이 파격적인 현실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형은 시선을 잠깐 아래로 떨어뜨렸다가 이내 숨이 가쁜 듯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다시금 눈을 맞춰왔습니다. 제부 역시 지금 이 자리가 바늘방석처럼 민망하고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실의 정적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 만큼 가늘고 낮아져 있었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저에게도 그 따스한 온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넓은 거실에는 무서우리만치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윙윙거리던 에어컨 소리도 야속하게 흐르던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소거된 듯한 기이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처형은 쐐기를 박듯 분명한 어조로 마지막 말을 얹었습니다. 아까 혼자서 해소하려던 그거 제가 마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파격적인 제안을 귀로 전해 들으며 한동안 그 어떤 물리적인 반응도 보이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얀 연기로 가득 찬 것처럼 그 어떤 이성적인 사고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시퍼런 현실인지 아니면 아까 소파에서 잠깐 낮잠에 들었다가 지독한 몽환에 빠진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처형은 흔들림 없는 깊은 눈망울로 저를 올곧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부. 처형이 침을 한번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오늘 단 한 번뿐이에요. 절대로 다음은 없어요. 짧고도 묵직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가로놓였습니다.
그게 서로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녀의 어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극히 차분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 이면에 단단히 응집되어 있던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축적된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의 깊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처절하게 고뇌하고 이성을 붙잡았어야 마땅했습니다. 단 몇 초만이라도 제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 수진이의 활짝 웃는 얼굴을 떠올렸어야 했고, 천륜을 어기는 이 위험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식적인 이성은 본능의 거대한 해일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남들의 이목에 어긋남 없이 지극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한 남자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덕적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처형은 제 무언의 끄덕임을 확인하고는 안도와 슬픔이 교차하는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바라보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혜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 역시 자석에 이끌리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할지. 이성이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제 육체가 먼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감돌던 공기의 밀도는 이미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의 공간이었지만 피부에 닿는 온도는 기이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처형은 저를 향해 슬쩍 눈길을 한번 주더니 이내 아무런 말도 없이 안방 쪽을 향해 사뿐사뿐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를 강압적으로 이끄는 것도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닌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녀의 유려한 뒷모습을 쫓아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문득 혜진 씨가 제 아내 수진이와 피를 나눈 친자매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유년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자라온 자매. 그러나 두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결까지 닮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은 자매였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선이 굵으며 어디서나 호탕한 존재감을 뽐내는 풍성한 느낌의 여인이라면 처형은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49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지극히 단아하고 고전적이었습니다. 키가 그리 큰 편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정갈하게 관리해 온 몸의 선이 무척이나 수려했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매끄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차림 역시 지극히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단출함이 그녀가 지닌 본연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3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홀로 버텨온 여인, 특유의 서글프면서도 정갈한 기품 같은 것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안방 문턱 앞에서 처형의 걸음이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허공에서 뜨겁게 충돌했습니다. 낮 시간대의 햇살이 이토록 진하고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늑한 광채의 한복판에 혜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바늘 끝처럼 날카롭게 곤두섰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가 모임에서 고상하게 제불하고 저를 불러주던 가족이었는데 단 몇 센티미터 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물리적 거리감이 지금 이 순간에는 왜 이토록 낯설고 아득하게 느껴졌을까요? 정적을 깨트리고 먼저 움직인 것은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가녀린 손가락을 들어 블라우스의 가장 위쪽 단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속도로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려 갔습니다. 저는 그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며 허파로 들어오는 산소가 급격히 희박해지는 듯한 강렬한 호흡 곤란을 느꼈습니다. 제부도 옷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벗으셔요. 처형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마법에 걸린 인형처럼 셔츠 단추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통제력을 잃고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윽고 처형의 어깨 위에서 매끄러운 실크 블라우스가 스르륵 흘러내려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저는 이 유교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아내의 언니라는 절대적인 금기의 장벽 앞에서 제 시선을 도대체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동자는 도덕적 이성의 명령을 배반한 채 그녀의 가녀린 실루엣으로부터 단 1mm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늘씬하면서도 가녀린 선, 오랜 시간 타인의 손길이 닿지 않아 어딘가 모르게 소중하게 아껴둔 귀한 도자기 같은 신비로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형이라는 건조한 호칭 속에 가두어 두었던 혜진 씨를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의 매력적인 여인으로 온전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와의 거리가 단 한 뼘도 남지 않을 만큼 좁혀졌습니다. 처형의 가쁜 숨결이 제 귓가를 부드럽게 간지렸습니다. 결코 고르지 못한 격정적으로 흔들리는 호흡이었습니다. 처형의 하얗고 부드러운 손바닥이 제 굳어버린 팔뚝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조심스러운 접촉이었지만 그 작은 피부의 마찰은 마치 수만 볼트의 강렬한 전류가 되어 제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짜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몸이 자꾸만 가늘게 떨리네요, 제부. 저 역시 심장이 터질 것만 같네요. 제 커다란 두 손이 처형의 가녀린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을 때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피부 온도는 제 예상과 달리 무척이나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주는 극도의 도덕적 압박감과 긴장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처형의 이마가 제 단단한 어깨 죽지에 스르륵 와서 닿았습니다. 그녀의 콧날을 타고 흘러나오는 따스한 숨결이 제 가슴팍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거친 제 손을 처형의 매끄러운 등 뒤로 조심스럽게 얹어 그녀를 더 깊숙이 품에 안았습니다. 언어라는 도구는 이 거대한 본능의 파도 앞에서는 그저 사치스러운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레이스 커튼 틈새로 아스라이 들어오는 주황빛 낙조만이 두 사람의 나체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았고 적막한 안방 안에는 오직 서로의 체온을 탐닉하는 우리 두 존재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처형의 몸에서 비로소 진정한 체온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침대 끝자락에 나란히 걸터 앉아 서로의 호흡을 완전히 맞추어 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사할 것처럼 차갑고 서늘했던 피부가 제품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흡수하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게 뭉쳐있던 그녀의 근육과 긴장감이 눈 녹듯 스르륵 풀려나가는 것이 손끝의 촉각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밀폐된 온기 속으로 더 깊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심연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이성이 가로막고 있던 견고한 도덕의 둑이 일시에 무너지자 우리를 지배하는 감각은 무서운 속도로 다음 단계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으로 들이치는 주황빛 낙조가 우리의 실루엣을 기묘하게 비추는 가운데 제 투박한 손끝이 처형의 가녀린 목덜미를 지나 부드러운 어깨선, 그리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손끝이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매끄러운 살결에 와닿았을 때 혜진 씨는 터져나오려는 나직한 신음을 필사적으로 삼키며 제 굳어버린 어깨를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제 숨소리와 애써 억누르려 하지만 격정적으로 흔들리는 그녀의 가냘픈 호흡이 안방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엉키고 교차하며 방 안의 밀도를 터질 듯이 희박하고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는 듯한 묘한 현기증이 머릿속을 하얗게 채워갔습니다. 그녀의 성숙한 육체는 3년이라는 긴 독수 공방의 세월 그 지독했던 고독의 무게를 대변하듯 제 작은 손길과 스침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가늘게 요동쳤습니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아가듯 그녀의 피부는 제 온기를 갈구하며 서서히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로의 살결이 빈틈없이 맞닿고 마침내 완전한 결합의 단계로 진입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나 음란한 충동을 완전히 초월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외로움과 싸워온 한 여인과 메마른 일상에 갇혀있던 한 남자가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흔과 고독을 잔인할 정도로 격렬하게 채워나가는 원초적인 갈구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도대체 어떤 천륜을 어기고 있는지, 어떤 파멸의 금기를 위반하고 있는지조차 완벽하게 망각할 만큼 감각의 파도는 거칠고 맹렬하게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혜진 씨의 하얀 허벅지와 허리선이 제 움직임에 맞추어 물결치듯 흔들렸고 안방 가득 퍼지는 서로의 살을 부비는 서글픈 마찰음은 이 부도덕한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혜진 씨의 호흡이 마침내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숨 가쁘게 절정의 문턱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손톱이 이제는 제 등 뒤를 깊게 파고들었고 등줄기를 따라 전해지는 통증마저도 극치의 쾌감으로 치환되어 뇌리를 자극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단 한 곳 우리가 결합한 그 은밀한 중심을 향해 팽팽하게 수축하는 것이 온 촉각으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도덕적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한 마리의 굶주린 맹수처럼 그녀의 깊은 곳을 탐닉했습니다. 거친 폭풍이 뇌리를 집어삼킬 듯 들이치는 격정의 최정점, 더 이상 가둘 수 없던 날 것, 그대로의 뜨거운 온기가 그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일시에 하얗게 연소하여 제가 되는 듯한 짜릿하고 소름 끼치는 전율이 척추를 타고 짜릿하게 흐른 뒤에야 방 안을 거세게 지배하던 폭풍 같은 기류는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지독한 열기와 잔잔한 여운만을 남긴 채 안방의 공기는 다시금 나른하고 무거운 정막 속으로 고요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역시 제품 안에서 전해지는 체온 변화를 기민하게 감지했는지 꼿꼿하게 긴장해 있던 가녀린 어깨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중심을 잃고 제 가슴 쪽으로 스르륵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녀가 맡겨오는 가녀린 무게감을 양팔로 묵묵히 받아내었습니다. 현실의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폐쇄된 공간 속에서 우리 두 존재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마법에 걸린 듯 그 어떤 조급함도 서두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형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귀밑샘과 목덜미에 닿아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제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부도덕한 현실을 일깨우고 싶지 않았죠. 그저 방 안을 가득 채운 고르지 못한 숨소리, 오직 그 원초적인 유기체의 소리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고 완벽했습니다. 사회적인 규범을 배반하고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비로소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온몸의 세포로 체감하는 강렬한 희열 사이에서 저는 그날 오후 완벽하게 후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주는 쾌감이 이토록 달콤하고 치명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행복한 몽환의 시간이 얼마나 견과했을까요? 처형 혜진 씨가 먼저 제품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어떤 미련이나 소란도 없이 지극히 고요하고 차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격정의 흔적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녀린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멍하니 베란다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대기를 감도는 정적이 너무나 무거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기묘한 정적을 깨뜨릴 만한 마땅한 화제를 찾지 못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안방의 좁은 공간 안에는 오직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뒤 남겨진 두 사람의 잔잔한 숨소리만이 처량하게 공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의 체온을 탐닉하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밀착해 있던 두 존재가 이제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가면을 되찾고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 사이의 어색함이나 민망함과는 결을 달리하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도덕적 경계선을 영원히 넘어버린 이들이 공유하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겁고도 기이한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처형이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주친 그녀의 눈망울은 그날 오후 들어 또 한 번 완전히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무모한 결단을 내리던 순간의 서슬퍼런 눈빛도 제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던 관능적인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거대한 폭풍을 내면에서 완벽하게 갈무리하고 정리한 이가 보여주는 지극히 냉정하고도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제부.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절대로 후회 같은 감정은 품지 마세요. 저는 그녀가 던진 예상 밖의 단호한 메시지에 선뜻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처형은 쐐기를 박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 역시 오늘의 선택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일은 그저 흘러가는 일회성의 주말 오후였을 뿐이니까요. 선을 넘은 것은 오늘 하루로 끝이에요. 그녀가 내뱉은 그 냉정한 선언이 저를 향한 따스한 위로의 말인지
아니면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철저한 경계의 선긋기인지, 혹은 그 두 가지 모순된 감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의 발로인지 저는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처형은 손끝의 감각만을 이용해 흐트러진 머리칼을 다시 한번 단정하게 귀 뒤로 넘겼습니다. 눈앞에 거울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무척이나 익숙하고 조용했습니다. 제부, 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처형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저 로봇처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귀가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도덕적 명제가 왜인지 모르게 제 가슴 한편을 납덩이처럼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처형은 바닥에 떨어진 블라우스의 단추를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정성스럽게 잠그며 안방 문턱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결코 황급히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는 법도 없는 단호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넓은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아까 미처 다 마시지 못했던 찻잔 2개가 처량하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 표면에 맺혀 있던 옹기는 이미 허공으로 전부 흩어지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거실의 유리창을 투과하는 늦은 오후의 햇살은 아까보다 훨씬 더 비스듬하고 길게 누워 집안을 온통 어두컴컴한 주황빛 음영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처형은 소파 옆에 두었던 자신의 가죽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현관문 쪽을 향해 정갈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그 뒤를 묵묵히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손님을 정중하게 보내는 배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단 1시간 사이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너무나 많은 도덕적 파멸과 은밀한 온기가 교차했기에 참으로 무색하고 기묘한 동행이었습니다. 처형이 현관 바닥에 내려서서 자신의 구두를 신었습니다. 허리를 살짝 숙여 매무새를 가다듬는 그 몇 초의 짧은 순간 동안 제 눈에는 그녀의 가녀린 뒷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다듬었을 결 고운 머리카락, 그리고 미색 블라우스 너머로 은은하게 드러나는 매끄러운 등선의 곡선. 조금 전까지 제 거친 손길 안에서 뜨겁게 요동치던 그녀의 살결과 온기가 현관이라는 차가운 공간으로 나오자마자 벌써 아득한 전생의 기억처럼 아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은 구두를 다 신고 일어서서 묵직한 도어락의 손잡이에 가녀린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부 명심하세요. 우리 사이에 다음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요. 낮고도 단호하게 심장을 찌르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철저한 선언을 귀로 전해 들으며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복잡한 통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파멸을 면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치명적인 유혹의 탐닉이 여기서 영원히 종착역을 맞이했다는 서글픈 아쉬움이었을까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자면 그 모순된 2가지 감정이 정확히 반반씩 제 내리를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제 복잡 미묘한 표정 변화를 단박에 읽어내었는지 입가에 아주 작고 슬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성숙한 여인의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부도 잘 알고 계시죠? 네.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목구멍을 넘어오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진심으로 부탁하는데 내 동생 수진이한테 앞으로 더 잘해줘요. 처형의 입에서 나온 그 마지막 당부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커다란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동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언니로서의 눈물겨운 당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부와 천륜을 어기는 은밀한 오후를 보내고 나서도 돌아서는 문턱에서 당당하게 동생의 안위를 걱정할 수 있는 대범함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처형의 그 무서우리만치 단단한 내면과 이성적 통제력 앞에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능의 파도에 휩쓸려 갈팡질팡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처형은 가볍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무언의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내 육중한 현관문을 밀어 열고 나갔습니다. 철컥. 지극히 작고 미미한 기계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제 고막을 찢을 것처럼 거대하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처형이 떠나간 굳게 닫힌 현관문 앞을 떠나지 못한 채 한동안 화석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만한 그 어떤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터덜터덜 무거운 걸음을 옮겨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넓은 소파 한 구석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처형이 입술을 대었던 식어버린 찻잔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찬물 속에는 거실의 어스름한 그림자가 짙게 투영되어 있었죠. 저는 그 잔을 바라보며 제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몇 시간 전의 은밀한 장면들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날 것 그대로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감히 경험해보지 못한 극치에 달한 황홀경이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하고 동경해왔던 그 어떤 음란한 유토피아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짜릿한 감각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지루한 결혼 생활 속에서 어느새 공기처럼 당연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아내 수진이와의 건조한 일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결치였습니다. 사회가 정해둔 공고한 도덕적 금기라는 장벽이 인간의 본능을 이토록 미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모진 세월을 홀로 인내해온 한 여인의 지독한 고독과 갈증이 제 세포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전이된 결과인지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한 정답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지금 이 순간 제 심리 상태는 아침의 호언장담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통제력을 잃은 잔상들이 끊임없이 재생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꾸만 처형의 부드러운 살결이 떠올랐고 귀밑샘을 간지리던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귓전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동사할 것처럼 차갑고 서늘했다가 제 품 안에서 점차 화상처럼 따스하게 달아오르던 그 신비로운 피부. 감각이 손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를 안심시켰던 그녀의 냉정한 경고가 이제는 오히려 제 심장을 옥죄어오는 지독한 갈증과 아쉬움으로 변모하여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이 치명적인 탐닉이 단 한 번으로 끝이란 말인가 하는 집착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 고뇌의 심연 속에서 고요하던 거실을 날카롭게 찍고 제 바지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발몸짓을 멈추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화면을 바라보는 제 손가락이 납으로 만든 것처럼 무겁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즉시 받아야 마땅하다는 이성의 명령을 인지하면서도 뇌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집요한 진동이 거실의 정적을 울린 후에야 저는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여 통화 버튼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응 여보, 집에 잘 있지? 그럼 당연히 집에 있지. 어디 가겠어. 제 예상을 깨고 제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차분했습니다. 스스로도 소름이 끼칠 만큼 완벽한 포커페이스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지금 이제 막 가는 길이야. 금방 도착할 것 같아. 저녁은 요리하기 귀찮은데 그냥 치킨이나 한 마리 배달시켜 먹을까? 그래, 당신 오는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 둘게.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부부간의 대화였습니다. 이윽고 통화 종료를 알리는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까맣게 암전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고개를 뒤로 젖혀 거실의 하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내의 음성은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활기차고 다정했습니다. 몇 시간 전 자신의 친언니와 남편이 이 거실과 안방에서 도덕적 파멸의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무고한 토요일 저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짓눌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덧 거실 벽면의 시계 바늘은 저녁 7시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형이 떠나간 그 자리에 화석처럼 그대로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 무심코 켜두었던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자지러지게 웃어대고 있었지만 그 소음들은 제 고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허공으로 분산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의 본질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 걸까 하는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요를 깨뜨리고 현관도어락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달칵 띠리리릭. 오늘 하루 동안 제 심장을 난도질했던 그 기계음이 현관문 저편에서 다시 한번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동일한 도어락 소리를 2번이나 듣게 된 셈인데 혜진 씨가 들어올 때 느꼈던 충격과는 전혀 다른 결의 묵직한 공포와 긴장감이 온몸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아내 수진이의 실루엣이 거실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아우, 오늘 너무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다 저리네. 늘 듣던 대로 활기차고 선머습처럼 쾌활한 아내 특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어떤 의심의 기색도 불길한 예감도 섞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하고 무고한 음성이었죠. 여보 왔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잘 놀다 왔어?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스스로도 소름이 끼칠 만큼 제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져놓으며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도 마. 친구 녀석들이 오랜만에 모였다고 2차, 3차까지 가자고 어찌나 붙잡고 늘어지던지. 당신 혼자 저녁 먹을 생각에 내가 겨우 뿌리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니까. 아내는 피곤한 듯 목덜미를 주무르며 아무런 의심 없이 저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난 2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제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거해온 익숙하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치킨은 배달 잘 왔네. 당신 센스 최고다.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치킨 상자를 발견하고는 싱긋 웃으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아, 맞다. 언니가 오늘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 간다고 나한테 문자 보냈더라고. 당신 언니 만났어? 그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심장이 거대하게 요동치며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핏기가 순식간에 얼굴에서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응, 만났지. 당신이 부탁한 물건 전해주러 오셨더라고. 저는 목소리가 미세하게나마 떨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며 목소리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한 가식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래, 언니가 그 무거운 걸 직접 들고 왔네. 고맙게 시리. 물건만 그냥 식탁 위에 두고 곧바로 갔어? 응, 주방 식탁 위에 봉투 올려두고. 내가 따뜻한 녹차 한 잔 대접해드려서 그거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곧바로 가셨어. 워낙 조용하시잖아. 지극히 짧고 일상적인 질답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그 어떤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지 않은 채 그저 일상적인 주말의 왕래로 치부하며 아무렇지 않게 소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그 무고하고 순수한 웃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유지되던 도덕적 방어선이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지독하고도 육중한 죄책감의 습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치킨을 먹으며 오늘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의 근황을 쉴 새 없이 조잘거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예뻤던 누구는 세월의 풍파를 맞아 살이 엄청나게 쪘다느니, 잘 나가던 대기업 가문에 시집갔던 누구는 최근에 합의, 이혼을 했다느니 하는 제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가십거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치킨 조각을 씹으며 멍하니 베란다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나긴 하루가 저물고 마침내 침실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제 곁에는 고단한 하루를 보낸 아내 수진이가 이미 깊은 단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고른 숨소리가 정적만 감돌던 안방의 공기를 잔잔하게 울렸죠. 그 잔인한 토요일 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독한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귓전에는 처형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던졌던 그 냉정한 마지막 음성이 환청처럼 끊임없이 맴돌며 제 고막을 자극했습니다. 다음은 절대로 없다던 그 선언이 어떤 순간에는 제 파멸을 막아준 고마운 안전장치처럼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지독한 갈증과 아쉬움으로 다가왔고 이내 다시금 완벽한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가식적인 안도감으로 변모하며 제 심리를 멋대로 유린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절대적인 금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처형의 서슬 퍼렁 경고대로
오늘 하루의 뜨거웠던 일탈을 그저 흘러간 일회성의 추억으로 깔끔하게 단념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련한 집착에 사로잡혀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날의 은밀한 살결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괴로워하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